네,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만날 미래와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드리는 거 조금 더 궁금하신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내 아이가 만날 미래라고 제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잠깐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꺼내실래요? 저 위에 주소창 보이시죠? jihoonj.clbnow.com 인터넷이나 또는 뭐 사파리,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또는 뭐 크롬 같은 브라우저에 올리셔가지고 저 주소창을 안 뜨시면은 저 스펠을 아마 잘못 치신 걸 거예요. 예, 지금 접속자 수가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jihoon 하고 J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점 찍고 clbnow 점 찍고 com이에요. .com 접속하시면 뭐 터치를 통해 답변을 선택해 주세요. 결과는 자동으로 공유됩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지금. 그죠? 나오고 있나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연습 삼아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뭘로 해볼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문제가 왔죠? 예, 선택을 해주세요.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그러면 여기 또 잠깐 올려놓고 이거 어디서 접근해도 똑같으니까요. 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응답은 터치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클릭을 하시거나. 네네. 네. 고민을 많이 하시나 봐요. 접속자는 꽤 되는데 예, 생각보다 답변 속도가 무진장 느립니다. 이거 500명, 1000명도 순식간에 답이 쫙 나오는데 애들은 역시 세대 차이가 예, 한번 10여 분이 넘으시니까 결과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대략 이렇게 예, 이 정도 지금 분위기네요. 이 답은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미래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됐던 사건이에요. 이게 1867년에 과학자들 모아놓고 영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했던 실제 상황이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연습이었고,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을 할 때 일방적으로 가기보단 인터랙션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씁니다. 이 툴 1000명씩도 쓰고 막 그렇게 해봤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문제를 드린 거고, 저 우측 상단에 질문하기 보이시죠? 질문하기를 누르시면 들어오셔가지고, 원래 이제 질문 못하는 이유 3가지 아세요? 첫 번째, 시간이 모자라서. 강의 끝났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두 번째 뭐죠? 예, 분위기를 한 사람이 딱 깨면 그 다음부터는 잘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애들은 좀 적은데 이 나이쯤 되면 이제 생기는 거야. 세 번째 이유가 뭐죠? 강의 들을 때 이거 질문하려고 생각했는데 강의 끝나고 까먹었어. 네, 애들은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저희 때는 진짜 저거 물어봐야지 했는데 진짜 까먹거든요. 그래서 까먹기 전에 질문하기 들어가셔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여기 질문하기를 하시면 찍어 넣은 게 여기 보이기도 할 것이고 나는 딴 건 모르겠는데 추천을 하셔도 돼요. 추천하신 추천수가 올라와요. 추천수가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추천하신 질문의 답을 제가 좀 먼저 할 수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시간 날 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 아이가 만난 미래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교육 그 책을 보시면은 이거 원래 어떻게 시작한 거냐 하면은요, 교육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다가 시작을 했어요. 교육이 뭘까요? 예, 미래 세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왜 받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받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의 시스템은 미래를 대비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기존의 과거의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과거를 항상 뒤따라가기 때문에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를 때는 격차가 생깁니다. 커다란 격차가 생겨요.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식 대중교육 시스템, 이런 어떤 집체교육 시스템이죠.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집체교육 시스템이 언제 확립이 됐죠? 혹시 아시는 분? 네,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보는 거는 이제 비스마르크, 페스탈로치하고 비스마르크가 컨비네이션을 이루어가지고 했었던 이런 학교 시스템, 공공교육 시스템이 이게 사실은 전 세계 제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죠. 근데 이제 이게 각 나라에서 약간씩 변형이 일어납니다. 저기 뭐 북유럽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존주의가 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실용교육이나 이런 게 조금 떴고요. 일본 가가지고는 더 크게 변했어요. 일본 가가지고는 어떻게 변했죠? 예, 이게 군국주의 교육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군과 관련된 시스템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따라가게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갖고, 그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공공교육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잔재로 그대로 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잔재로 그대로 남아서 한국은 사실은 일본에서의 그 집체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장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근데 학교교육 시스템이 왜 나왔을까요? 그 역사적인 배경은 아세요, 혹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그 사회의 변화예요. 사회가 변화하고 미래가 변화하면 교육이 변하지, 절대 교육이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후행적으로 변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다고 했을 때 바라보는 인재상이 다를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면, 예를 들어 우리 사회나 조직이나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바뀌니까 대학이 바뀔 것이고, 대학이 바뀌어야 고등학교가 바뀌고, 고등학교가 바뀌어야 중학교가 바뀌고, 이렇게 밑으로 바뀌지 절대 초등학교부터 먼저 바뀌겠어요? 반대 방향으로는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후행적으로 흘러가는데, 이런 집체교육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진입이 제일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농경사회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 사회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컨슈머보다는 프로듀서, 그러니까 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1800년대만 하더라도 한 거의 93%가 농업을 했다면, 그 직업을 묻는 질문이라는 게 없었다 그러잖아요. 너 무슨 일하고 사세요? 이런 질문이 없었다 그러죠, 당시에는. 왜? 다 농부거든. 관리들 빼놓고는, 관료하고 이런 것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되게 중시가 되고,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의 교육을 받고 가끔 과거 시험 같은 거 보러 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어떻게 됐죠? 인구가 도시로 몰렸죠. 도시로 몰리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거대 자본을 가진 어떤 산업체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9시부터 5시까지 다 일을 해야 돼. 9시부터 5시도 아니에요. 당시 평균은 한 14시간, 12시간, 14시간 이랬으니까 엄청 실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원래 자급자족으로 하던 일들을 못 하게 됐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 교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밥 먹는 거, 그래서 외식 산업 생길 수밖에 없었고, 옷도 지어 입었었는데 옷도 딴 사람이 만들어 온 거 가진 거 입어야지, 개인 위생도 아웃소싱 해야지, 다 아웃소싱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제일 심각했던 게 교육이었는데, 왜? 옛날에는 같이 살면서 농사도 짓고 가끔 어디 나갔다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국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산업인력 양성을 해야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SOP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한 작업지 시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문맹을 깨쳐야 돼요.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요이 땅 하고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와서 시간 끝날 때까지 그대로 일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질서가 필요하고요. 정확하게 맞춰서 해주는 이게 또 필요해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국가하고도 이게 매칭이 잘 되는 게, 젊은 시절에 아이들이 우리 이제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25세란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세라는 나이 이전에는 사회의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무브먼트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전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해요. 근데 25세 이상이 되면은 그런 게 확 줄어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혈기 넘치는 왕성한 그런 어떤 사회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이럴 수 있었던 친구들이 10대에서 20대 초반에 걸치거든요. 이거를 학교라는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잡아둘 수가 있어요. 잡아두고 그들을 이제 한꺼번에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시도 되고 관리 감시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학교의 시스템이 이제 국가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배계급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또 한 가지는 아까 했듯이 산업인력 양성을 할 때 이 정도 기본교육을 받고 나오면 공장에 투입을 해서 바로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계와 사회와 모든 것이 같이 연결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의 학교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된다면야 우리는 그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교육 시스템이 계속 영속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저희 아이들 생각해 보시면 제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고 작은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럼 10살 10대 10으로 치고 요즘 30은 돼야 30살은 돼야 저기 사회에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20년 뒤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년 뒤면 어떻게 되죠? 2035년이에요. 조금 땡겨서 보면은 15년 뒤면 2030년이에요. 그죠? 그럼 2030년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대충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2030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대략 감을 잡으면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인재상이라든지 형태가 다 바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걸 무시하고 있어요. 그냥 애써 무시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차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부터 먼저 접근을 해요. 그리고 그 미래의 내용들을 보시고 그러면 그런 미래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인재상에 맞춰서 교육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1시간 반이 시간이 짧아서 어쩔지 모르겠어요. 미래란 말을 한글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미래. 예.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다.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거는 이제 텔레포니카에서 간단한 걸 그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뒤입니다. 6년 뒤라서 이거는 조금 보수적인 것과 관련된 그림이에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오래 살겠죠? 고령화 진행이 되고 이제는 선진국들은 65세 이상이 15세 이하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 굉장히 급부상을 합니다. 특히 미들클래스 부분에 있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시아 쪽이 이코노믹 웨이트도 몰리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를 이제 제일 중요한 나라로 꼽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화는 점점 더 빠르게 지속이 돼서 전통적인 그 산업의 경계는 굉장히 빨리빨리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이 정착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일 컨섬션은 줄어들 것 같지만 안 줄어요. 이유는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 때문에 그렇고요. 유럽은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에너지가. 이거는 의미가 되게 커요.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자원이 부족해지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져가지고 절약과 관련된 파트나 재활용이나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점점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중심으로 몰리는 것도 가속화될 텐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중심화 현상이 약간 다른 양상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업도 일자리도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67%, 70% 이상. 유럽은 대략 지금 굉장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것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고등교육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만 문제. 근데 네 가지 이야기를 좀 하는, 이거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강 관련된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 가지 정도의 영역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 이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커그니티브 테크놀로지, 인지과학이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심리와 뇌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분야 있죠. 그것을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데 일단 요 정도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진 것 중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정치가 변할 가능성이 지금 많아요. 정치는 세대가, 그러니까 뭐 각 나라별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X세대가 2020에서 30년대 되면 제일 중요한 세대가 될 걸로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대충 태생으로 치면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게 이제 2020년, 2030년 사이에 대략 50대 되는 거거든요. 그때 되면은 이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의 중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X세대의 세대적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전 세대하고 다른 점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전통 세대하고 비교했을 때 첫째는 다양성이 되게 많아요.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계층과 문화와 인종에 있어가지고 다양성이 좀 담보가 되는 편이고 성향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데 규칙이나 권위나 확립된 정책 등에 조금 덜 집착을 한다고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종교적 성향이 많이 약해져요. 미국은 지금 미국의 소위 말하는 공화당의 뿌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거에 뿌리가 있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소유의 개념도 지금 많이 약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이 세대가 디지털 기술이나 PC 같은 데 익숙한 세대예요. 최초로.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는 전통 세대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 자체는 최초로 하기 시작한 시대라서 기술의 진보에 대해 비교적 저항을 덜해요. 비교적 더하고 유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에 비해서 개발보다는 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기후변화, 그 다음에 어떤 생태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약간 희망적으로 본다면 이 세대가 오늘 한 2020, 30년쯤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타협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하고 전체적인 어떤 코디네이션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랬으면 좋겠죠. 또 한 가지,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요즘 이런 게 비슷한 게 나타나가지고 되게, 좀 말이 많죠? 근데 한번 보시죠, 일단. 네, 도미노 피자에서 도미콥터라고 드론을 만든 게 있어요. 얘네가 이제 영국에서 테스트 딜리버리를 이제 32번째 가는 영상인데, 8개짜리 이런 걸 옥타콥터라고 불러요. 이름은 하야 도미콥터. 피자를 가지고 진짜 산 넘고 물 건너갑니다. 근데 이제 아직 집 앞까지 못 들어가서요. 배달 받으려면 나와야 돼요. 저렇게 연락받고. 그래서 이렇게 전달 잘 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혹시 몰라요.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가가지고 짜장면 배달 시켜 먹고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근데 이런 게 지금 가격이 되게 싸졌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얼마나 $100,000짜리가 어느 정도 기능을 갖고 있는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길 거, 이게 짧은 걸 것 같다.
2분 18초짜리. 이게 아이리스라는 제품인데요. 한 100만 원대면 사요. 근데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강력한 기능들은 몇 가지 갖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제 사람을 찍으면 사람 따라다녀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애들 왔다 갔다 하는데 얘를 초계 비행을 보내면은 이제 찍으면서 또 따라다니게 할 수도 있어요. 밤에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집에 돌아올 때 제가 이렇게 쫓아오면서 이렇게 같이 감시를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3D 그 모션을 통해 가지고 3차원 지도로 초계 비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디 하면은 얘가 초계를 떠요. 이렇게 경계 비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떨어지면 지가 집에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충전하고 나가고. 놀랍죠? 예, 3D 지도를 갖고 이게 딱 그 자리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네, 100만 원대면 삽니다, 저거. 30만 원짜리도 있고요.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저 중국제는 10만 원짜리도 좀 있고. 예. 근데 뭐 지금 저 어디에 파주에서 발견된 게 중국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있던데. 여튼 이게 굉장히 이렇게 쉽게 접근되는 기술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문제가 좀 있겠죠. 예, 약간 겁나는 부분도 좀 있겠고. 예,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미 논의가 하도 오래됐었어요. 오래돼서 법제화가 지금 진행이 된 2015년까지, 내년까지 이 드론과 관련해가지고 그 규제 정책이나 이런 거를 확정 지어서 올해 지금 되게 디스커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201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담당하는 곳이 FAA라고 하는 곳인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바뀌었잖아요. FAA가 룰을 바꿔서 이번에 비행기 타고 제주에서 내려오실 때 스마트폰 끄라는 얘기 못 들으셨죠? 에어플레인 모드로 바꾸라고 돼 있지. 그런 거 다 FAA가 결정하는 거예요. FAA가 상법 장치에 영향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안 꺼도 된다 이런 걸로 지금 바꾼 거거든요. 와이파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다 해가지고. 그런 걸 결정하는 곳인데 FAA에서 이 관련된 룰을 결정을 해요. 근데 지금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번호판 그냥 취미로 띄우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그거는 뭐 사람들 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 이렇게 도미콥터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방송사들 다 갖고 있어요. 지금 헬리캠 꽃보다 할배 보셨죠? 거기 헬리캠 엄청 등장하는데, 예,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종류들은 자동차 번호판처럼 번호판을 부여받아라. 그러니까 각각의 1년 번호를 부여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항공 루트를 갈 것인지에 대해서 등록하고 그 위치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등록제 형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돼야 조금 더 안전해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야 등록되지 않은 이상한 비허가 물체가 날아왔네, 그리고 얘하고 부딪힐 것 같네, 이런 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 예, 그렇게 지금 대략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등록되는 비행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문제겠죠. 대략 2020년 되면 미국 대륙에서만 한 3만 대 정도 등록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미국이 따라가면 우리나라 비슷하게 따라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먼 얘기가 아니죠? 기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트렌드인데, 미국에서 특히 요즘 난리가 난 케이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차를 안 사요. 차만 안 사는 게 아니고 아예 뭐 집은 오래됐어요. 집은 안 산 지 오래됐고, 우리나라도 그건 벌써 왔죠. 차에 운전면허를 안 따요, 애들이. 운전면허를 안 따라서 되게 시리어스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난리 났고요. 현대자동차도 난리 났고, 그 다음에 GM 같은 데에서도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MTV 같은 데 찾아가서 우린 젊은 사람들 도대체 가치관이나 생각이 뭐가 바뀌었길래 이렇게 된 거냐라고 막 지금 토론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 작년에 뭐 뉴요커즈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곳에 이 관련된 분석 기사가 떴어요. 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얘기 좀 드리면은 반대로 이렇게 묻습니다. 차를 왜 사야 되는가? 차를 왜 사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물어보면 소유의 근본적인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그걸 소유하지 않으면 내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하지. 예를 들어 밥 먹는 필수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가지고 내가 접근하지 못한다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사야 돼. 근데 이거는 퍼센티지가 높지 않대요. 지불하고 직접 소유하려고 하는 퍼센티지가. 그 액수 자체가. 그런 정도의 걸 가지고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생산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획득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연필이라든지 볼펜, 노트,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건 다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당장 내가 이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치가 많아지는 거. 이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대요. 세 번째는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 내가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할 때 어딘가로 갈 수 있어. 큰 비용 안 들이고. 그러면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떤 다리미가 집에 있다. 근데 이 다리미를 왜 샀냐? 항상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살까요? 필요로 할 때 접근하기 위한 권한이야. 내가 갖고 있으면 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세 번째. 세 번째는 조금 이슈가 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네 번째가 가장 많은 돈이 지불되는 이유라는데 소유를 위해. 네 번째가 뭘까요?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합니다.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특히 이게 좀 됐던 게 아까 종교 얘기 잠깐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가 미국식 자본주의가 많이 퍼졌는데 사실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죠? 막스 페버라는 사람이 쓴 자본주의 논리하고 스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죠. 원래 루테리안까지만 하더라도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땠어요? 처음에 부자가 되는 걸 막았어요. 부자가 되면 성경 구절 때문에 더 그렇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때문에 돈에 대한 것을 굉장히 약간 죄악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걷는다든지 또는 고리대금 업체 같은 그런 걸 한다든지 또는 은행과 같은 이자를 붙여먹는 것 관련된 것에 대해서 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누가 가져갔죠? 다 유태인들이 했어요. 유태인들은 그에 대한 것들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마틴 루터가 루터가 이렇게 종교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루터리안 같은 경우에도 공동체 의식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나누고 아무리 재산이 있더라도 나누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윤리하고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중세까지. 신하고 맨날 얘기하는 사제 계급하고 그 다음에 왕들을 제외하면은. 근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 하면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종교관이 대부분 결정론을 바탕으로 한 신교의 다른 분파였거든요. 개신교의 다른 분파 결정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뭐죠? 하느님한테 구원받을 사람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게 결정론이거든요. 근데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결정된 사람들은 현세에서도 은총을 받았다는 어떤 시그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한테 선택받았다는 어떤 그런 증표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돈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을 긍정적인 시그널로 주는 어떤 그런 걸로 대치를 하는 게 미국식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극화를 인정한다기보다 하여튼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도록 어떤 가치관과 백그라운드, 사회 구조, 어떤 생각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다 휩쓸어 가도 이건 하느님이 나한테 준 어떤 그런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미국식 자본주의인데 그 미국식 자본주의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쇼오프 하는 거죠. 딱 해서 내가 이만큼 됐고 내가 이 정도 됐어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봐주고 괜찮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험버나 아니면 굉장히 비싼 좀 배기량 많은 차를 샀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뭐라 그럴까요? 너 참 잘 나가는구나. 부럽다. 저희 나이 또래는 이럴 거예요. 근데 젊은 애들 요즘 20대하고 30대가 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에. 미국의 20대가 30대 절반이래요. 차를 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20대 애들이 예를 들어 험버나 뭐 람보르기니를 몰고 나갔어. 그럼 친구들이 야, 너 잘 나가는구나, 멋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지구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니? 너 뭐가 잘나서 이런 걸 네가 끌고 오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쇼오프,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게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떨어져. 이걸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접근성에 대한 문제, 아까 세 번째 얘기한 게 해소가 안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라도 이걸 획득하려고 들거든요. 근데 그게 집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도 지금 소카, 제주도 같은 소카 있거든요. 그 공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필요로 할 때 원하는 차를 접근해서 탈 수 있어 라고 되기 시작하니까 그에 대한 그것도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소카 같은 경우에 제가 해보니까 30분 2,000원이에요. 30분에 2,000원.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딱 예약해서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공유경제나 컬라버티브 컨섭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협업 소비 같은 게 많이 늘면서 아까 세 번째 이유까지 같이 겹치게 돼서 차에 대한 소유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도 되게 달라요. 에너지도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에너지 주권이 지금 분산화된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한 30%대를 넘었거든요. 지금 30%대를 넘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오너십이에요. 오너십 구조가 40%가 개인이에요. 그리고 11% 정도가 농장, 그리고 뭐 개발자들 뭐 등등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미 그 에너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에너지 공급이 중앙 집중화돼 있어요. 원전하고 그다음에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돼 있는데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쏴가지고 원전에 때려박았다. 원전이 정지를 했다. 방사능 누출은 생각하지 맙시다. 그건 너무 끔찍하니까. 방사능 누출이 안 되고 그냥 원전이 마비됐다고 생각하면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국? 우리나라 전체가 전기 공급을 못 받습니다. 예, 이게 중앙 집중적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런 시스템들,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저런 시스템은 어떨까요? 예, 그 타격 받은 곳만 뭐가 문제가 되고요. 모든 곳들이 다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리소스의 그 자원의 분배에 대한 문제인데 석유라든지 원자력에 들어가는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을 생산하고 보유하고 하는 것들이 한정돼 있어요.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고요. 지오그래피컬하게 이렇게 어떤 중동이면 중동, 그 다음에 원자력은 어때요? 우라늄이, 농축 우라늄이 됐든 플루토늄이 됐든 나와야 되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를 가진 곳, 이런 식으로 딱 나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양하고 바람은 어떨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븐이 디스트리뷰트, 그러니까 가장 그 평등하게 그 지구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자원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주권이 또 이렇게 분산하다 보니까 독일에선 심지어 요즘 어떤 것까지 갔냐 하면은 독일에서 원래 이제 R&D를 할 때 처음에는 넷제로 하우스라 그래서 내가 생산하는 만큼, 태양광을 가지고서 생산하는 만큼 4인 가족 기준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잖아요. 그거를 목표로 했는데 이게 2012년에 다 달성해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전기가 남아. 자기들이 쓰는 것보다 생산량이 더 많아졌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우스 플러스 이피션시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방안이 있겠죠. 첫째, 내가 남은 잉여 전기를 팔아. 예, 우리나라 한전 같은 데에다가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 있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플러스인데 우리 주변에 모자라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접근 방법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게 아주 비슷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S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들, 장기 임대주택 아파트들 있잖아요. 거기는 아파트 공간에 그 주차장이 남는데요. 그렇게까지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주차장이 남아. 그럼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그 옆에 사는 동네 사람들은 옛날에 지은 그 구획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모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거기 가서 주차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여기 그 장기 임대주택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으면 될까요? 예, 관리비가 깎이죠. 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약간 반반씩 이런 식으로. 그와 비슷한 방식의 접근이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시작한 건데, 4인 가족 기준으로 남는 전기를 가지고서 저 조그만 4인승 경차 하나, 그 다음에 2인승 경차 하나, 전기 바이크 하나, 석대예요. 석대를 배치해서 밑에 충전소를 둬요. 그래서 저거를 충전을 해. 남는 에너지 갖고 충전을 해서 하루에 몇 킬로 정도나 그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나를 잽니다. 이거를 일렉트릭 모빌리티라고 불러요. 지금 대략 한 160km 정도 확보한대요, 하루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 주유소가 없어도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그 고속으로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국가적 시스템이나 딴 거에 지원을 받지 않고도 내가 독립되고 자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도시에 하던 얘기들 좀 드릴게요. 스마트워크라고 들어보셨죠? 스마트워크가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빠르게 확산 안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 조금 빠르게 확산되는 편인데요. 스마트워크도 생각 한번 해보면은 지금 현재는 그 원격지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뭐 KT나 관공서나 이런 데들 보면은 주 5일 근무하는데 아플 때라든지 아니면 또 특정 사정이 있을 때 일주일에 하루 정도 스마트워크를 한다. 그리고 4일은 뭐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도입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비용 감소적인 측면이 컸어요. 포스코 같은 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이유가 실제로 조사해봤더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비율은 한 50%밖에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왜? 뭐 휴가도 있고 병가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미팅도 많고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영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이 이유들 때문에 실제 어큐판시 레이시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를 왜 한 사람당 다 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즘에 그 사무실을 스마트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없애버려요. 새로 짓는 오피스에. 자기 자리가 없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공용 책상이에요, 다. 그리고 무선으로 와이파이나 네트워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라카룸이 있어요, 개인 라카룸. 거기에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것들 개인 장비 지급이 돼 있어서 그거 들고 어느 자리나 앉으면 그 자리 내 자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30% 정도를 줄여요. 그리고 또 훨씬 더 쉽게 하고 이제 나중에 그 책상 뺀다는 얘기는 없어지겠죠. 네, 내 책상이 원래 없으니까. 네, 라커룸 뺀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네, 뭐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쯤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점점 사람들한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늘어나요. 스마트워크 데이가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좀 나중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요. 주 5일 중에 그래도 사람들이 보고 얼굴도 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딱딱 부서별로 맞춰가지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다 해. 4일은 다 스마트워크를 해. 이런 식으로 변해 나갈 걸로 점점 그 비율이 이게 역전될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 5일 근무하는데 하루를 스마트워크하고 4일을 가야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집이 제주야. 그리고 직장이 서울이야. 말이 안 되죠.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주 4일이 스마트워크를 할 수가 있고 하루를 같이 모여서 일해도 된다. 그럼 제 집이 제주인 게 말이 안 되나요? 말이 되죠. 예, 집값 생각해 보세요. 집값 차이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다른 비용, 그 다음에 생활 자체에서의 비용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산화가 일어날 걸로 봐요. 스마트워크 활성화가 되면은 도시가 그 굉장히 작아지는 쪽으로 가는 걸로 보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은 많은데 인구 5만에서 한 50만 되는 소규모 도시가 굉장히 많이 발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영국에서는 지금 이게 영국 프로젝트인데 주택 양식이 바뀔 걸로 봐요. 주택 양식. 왜? 아까 스마트워크 하려면 스마트워크 센터라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공용 센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집 구조나 이런 게 그걸 서포트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스마트워크 하라고 했을 때 뭐가 문제일까? 집이 원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거기가 쉬는 데지. 예. 스마트워크 하려면은 서재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마치 공부방 있듯이 일하는 방이 하나 있어야 돼.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집마다 방 하나씩 더 있어야 되네. 이 비용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이런 문제가 올라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한 4가구나 6가구 단위로 가운데 공용 오피스를 갖춘 어떤 그런 독특한 이제 집단 아파트 비슷한 그런 건축 양식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한 컨셉 같은 걸 다 잡고 새로 분양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라이브 워크 컨셉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집에서 주로 그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어쨌든 그 같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퇴근이 줄게 되죠? 출퇴근이 줄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항상 거기만 있진 않잖아요. 바깥 밑에 내려와서 돌아다니기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의 정주인과의 스테이 시간이 늘어나면서 커뮤니티가 발전을 해요.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 걷기 좋은 도시, 환경적으로 뛰어나고 주변에 어떤 그런 환경이 좋대 광역 교통망을 통해 가지고 필요할 때 접근이 가능한 어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의 재편이 일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들이 아니죠. 굉장히 많이.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커뮤니티 활동이나 또는 옛날 같은, 약간은 조금 옛날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변화도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으로 이제 제조업이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은 1시간 내내도 모자라는 거라,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잠깐 보고 갈게요. 아까 미국으로 돌아오는 제조업하고도 연결된 얘기인데요. 작년에 나온 제품 중에서, 기술 제품 중에 가장 저평가된 제품. 좋죠. 두 팔로 움직이는 커먼센스 로봇인데, Baxter is a low-cost and highly adaptive robot for manufacturing applications and is so easy to use that not 네, 저런 종류의 로봇을 제조업 같은 데 투입해서 쓰면 좋을 텐데, 저게 사실은 커다란 대기업들이 아닌 다음에는 공장에 저런 거 못 들어가요. 왜죠? 돈이 많이 들거든요. 라인에 전부 다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거 다 프로그래밍 해야 되거든요. 프로그래밍 해서 뭐 제품이 바뀌었다든지 이래버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적응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얘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얘는 프로그래밍이 전혀 필요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 저렇게 갖고 와가지고 가전제품 같아요. 위에다 놓고 꽂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죠? 전원이. 그리고 일은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툴을 바꾼 다음에요, 우리가 숙련공이 일반 저거 가르치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제가 보고 있죠? 이거 잡고 이거 위로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학습 버튼을 저렇게 눌러요. 그러면 얘가 학습을 해요. 양손 따로따로 학습을 해서, 저희 학습시키죠 지금? 네, 보면서 잘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놓더라도 그 작업을 익숙하게 해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그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하죠, 저렇게. 양팔을 저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근데 아무래도 사람 숙련공보다는 속도는 좀 늦죠. 속도는 좀 늦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 케이지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안전성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나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로봇이에요. 자, 이런 로봇이 보급이 됐다 치죠. 이러면은 저게 가격이 문제일 텐데, 저게 얼마게요? 저게 22,000불이에요. 한 2,500만 원 정도, 2,400만 원 정도인데, 싼가요, 비싼가요? 예, 미국에서 저 웨이지 워커가, 저 정도 하는 웨이지 워커가 1년 연봉 한 4만 불 언저리 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 연봉에 저거 2대 사죠. 한 사람 연봉에 저거 2대를 사요. 근데 저 녀석들의 특징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24시간 일하고요. 파업도 안 해요. 고용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까 제조업이 지금 어디로 가 있죠? 중국으로 많이 가 있죠. 왜 중국으로 가 있나요? 인건비가 싸서. 얼마나 싼지 아세요? 네, 생각보다 많이 싸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공개돼 있으니까 200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같은 급의 일을 한다고 보면은 시간당 웨이지가 미국의 7% 수준이에요.
저쪽이 이래. 그러니까 17분의 1쯤 돼. 17분의 1. 엄청 싸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면 또 잃어야 되는 것도 많거든요. 시간도 많이 한 3개월 정도 손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거야. 근데 올해, 작년 보니까 한 17%까지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죠. 그래도 싸죠. 5분의 1 정도니까. 그래도 싼데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게 멕시코가 20% 수준이에요. 그러면 아시아보다는 이 권역으로 가져오는 게 좀 나을 수가 있나. 어쨌든 그 수준인데 문제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인건비가 상관이 없어. 프로퍼티 비용이니까. 그러면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따라 그쪽으로 오프쇼링이라 그러는데 이거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월드 이코노미 포럼 올해 제일 크게 얘기가 나온 게 그거예요. 선진국의 제조업의 역습이 시작될 것이다. 그게 이제 이런 인프라의 변화가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D 프린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걸 갖다 만들 수 있는 어떤 제조 혁명도 지금 눈앞에 와 있고요. 이거는 제가 투자도 하는 회사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만드는 예쁘죠? 아몬드라고 하는 아주 멋진 3D 프린터예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아두이노라고 해서 이탈리아어로는 뭐 스트롱 프렌드라는 뜻인데 디자이너가 전자제품을 이용한 다양한 걸 만들려고 디자인을 했어요. 디자이너가 전자공학 관련된 걸 했으니 얼마나 쉽게 만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것밖에 못하니까. 만약에 전자공학한 친구들한테 뭔가를 하라 그랬으면 되게 복잡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디자이너가 만들고 이 디자이너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이 첫 번째 아두이노를 만든 다음에 그 내용을 전부 인터넷에 올렸어요. 자기가 오픈해버렸어. 그랬더니 자기하고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달라들어가지고 그걸 만들고 공개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인터넷에 수십만 개의 라이브러리가 올라오게 됐고요. 요즘 보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이런 아두이노 같은 보드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특성은 뭐 이런 건 모르셔도 되고 오픈소스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아주 활발한 커뮤니티가 있다. 제가 오픈소스 하드웨어 운동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요. 넘어갈게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해서 옛날보다 아주 쉽게 그 뭔가를 만들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건 확실한데, 근데 문제는 뭘까요? 아까 아두이노 같은 거 가지고서 지금 대학생들 저도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인데 ICT DIY라 그래서 정말 첨단의 제품 비스무리한 거를 되게 잘 만들어요. 근데 걔네들이 만들면 뭐가 문제죠? 예, 쓸 수 없을 것 같은 걸 만들어요. 기판에다가 그냥 전선 다 나와 있고 그거에 있어가지고 좀 그럴싸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D 프린터로 모양을 좀 갖춰가지고 디자인과 함께 잘 패키징을 하고 소프트웨어가 잘 돼 있으면 이건 좀 쓸만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업화되긴 되게 어려워요. 왜죠?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결국 산업화를 하려면 대량 생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제조업에 들어가려면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셋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첫 번째, 뭐 이재용 씨처럼 아버지가 돈이 많든지 그래서 뭐 가진 돈이 많아. 그러면 들어가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뭘까요? 은행에 가요, 은행에.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 그래.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담보가 좀 있든지, 그죠? 아니면 신용도가 좋아야 돼요. 신용도가 좋아야 돼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고리대금업자한테 가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고리대금업자가 벤처캐피탈이에요. 벤처캐피탈이 1년에 한 60% 정도 이익률을 보고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게 높은 그 가치를 생각을 하고 왜 할까요? 예, 돈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망해도 신용불량자 안 돼요. 신용불량자가 안 되고 채권 추심을 당한다든지 이런 건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좀 줄어들잖아요. 반대로 벤처캐피탈 입장에서 왜 그렇게 받아야 되죠? 10개 했는데 성공하는 게 한두 개야. 그러니까 하나가 제대로 좀 돼야 될 거 높이 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지 가능한 거였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거를 갖다 크게 바꾼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저 왼쪽 상단에 있는 저기 페블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저 페블이 뭐냐면은 스마트 시계 2012년에 나온 거예요. 저거를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겉에 껍데기 3D 프린터로 디자인해서 찍고 안에 보드 오픈되어 있는 거 싸게 사고 프로그래밍도 오픈된 거 잘 해가지고 6명 대학생 막 졸업한 팀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옛날식으로 하다 보니까 6명 다 그 집이 가난해가지고 서로 돈이 없어. 생산 못해.
두 번째, 은행에 갔더니 담보도 없어. 은행에 갔더니 신용도 없대. 돈 안 빌려줘. 벤처 캐피탈에 갔더니 제조업에 무슨 투자냐?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 같으면? 접어야죠. 못해요. 못한다고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킥스타터라고 해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약간 이슈가 되면서 얘네들이 저거를 동영상을 예쁘게 찍어서 올려봤어요. 그러면서 최소 생산량이 얼마나 되면 될까 계산해봤더니 1000대 계산으로 중국에서 찍는다 치고 부품가 쭉 뽑아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씩 한 대. 그 정도 받으면 팔 수 있겠다. 라고 해서 10만 원 곱하기 100불. 100불 곱하기 1000대 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10만 불이에요. 한 1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성구매만 좀 일어나면 사업 시작해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목표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밑에 10만 달러입니다. 근데 저거 한 45일 동안 캠페인을 했는데 얼마가 모였나요? 저 읽으실 수 있겠어요? 1000만 불이잖아요. 네, 100억 원이 넘게 모였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100억 원이 넘게 모여가지고 저 돈을 가지고서 1년 동안 생산을 해서 작년에 킥스타터 버전 저희 아들내미가 차고 다니는데 예, 왔어요. 그리고 2013년 1월 달에 CES에서 아주 주목받는 기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용기 100배 해가지고 베스트바이라고 미국에서 제일 커다란 유통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좀 해주겠다 그래서 25만 대를 이번에는 중국에서 찍어가지고 냈는데 18만 대가 선주문으로 나갔고 작년에 기록을 봤더니 40만 대 팔았더라고요. 40만 대 팔았고 올해는 지금 100만 대 예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를 제치고 세계에서 제일 주목받는 스마트워치 회사가 됐죠. 단 1년 만에. 옛날에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에요. 돈이 도는 구조가 바뀌는 건데. 근데 이게 저 하나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어서 이게 우측 아래에 있는 거는 제 친구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저런 기술 개발을 한 다음에 그냥 기술 이전을 갖다 기업한테 시키든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80% 날아갑니다. 사업 검토하다가 이건 안 돼 하고 없애버려요. 그리고 사업화가 되더라도 한 5, 6년 지나가지고 되거든요. 다 따지니까 원가 다 따지고 뭐 이래가지고 해버려야 되니까. 근데 얘도 저런 걸 보더니 우리도 정말 쌈박한 거 하나 만들었는데 원래 기술 그 대학에서 데모하는 수준을 가지고서는 원래 안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저 밑에 있는 저 트레드밀이에요. 저 위에 안경 쓴 거 보이시죠? 안경이 아니라 저기 이제 가상현실 기기인데 저거를 쓰면 우리가 여기 전체가 가상현실 공간으로 들어가는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 가면 저거 있습니다. 오큘러스 리프트라고.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2조 원 주고 인수한 회사가 저거 만든 회사거든요. 저거 만든 회사가 아니고 요 밑에 저거하고 연동되는 트레드밀이야. 저게 뭐냐? 저 위에 안경 쓰고 제일 잘 되는 게 이런 총 쏘는 게임 같은 게 제일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문제가 뭐겠어요? 이게 내가 진짜인 줄 알고 막 다가가면 이제 여기 떨어지겠지. 이게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가능하게 하려고 여기 이게 모든 자유도로 갈 수 있는 트레드밀을 한 거예요. 이게 동기화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그대로 거기 들어가가지고 마치 내가 그 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 친구가 저거를 딱 하고만 데모를 하고 나서 원가를 뽑아보니까 한 15만 불, 한 600대인가 700대인가 만든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대당 600불? 60만 원쯤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사업이 되겠더래요. 그래서 15만 불 목표로 해서 올렸어. 동영상 찍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이때는 76만 불이었는데 73만 불이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260만 불 모았더라고요. 한 30억 되죠.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MIT 미디어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해낼 수 있는 애들의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킥스타트에 심지어는 MIT 미디어랩은 그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스타트 페이지가. 그래서 지난 2년간 이렇게 펀딩 성공한 프로젝트가 20개가 됩니다. 벌써. 예, 굉장히 큰 변화. 사실 이게 제일 큰 변화일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돈이 움직이는 형태의 변화가. 이렇게 되면은 옛날보다는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어떤 제조라든지 창의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서 뭔가에 뛰어들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미래의 변화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정보는 나와요. 한국직업정보원에서 작년 말에 그 10년 후 미래 유망 직업이 뭐냐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게 있거든요. 8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2030년쯤 된다 치고 2024년쯤 된다 치고 그때 가장 많은 어떤 그 이슈가 되는 거.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는 녹색 직업의 확대.
유비쿼터스 시대를 이끄는 IT 직업의 확산, 첨단 기술 관련 직업의 발전, 세계화 글로벌화를 이끄는 직업의 확대, 산업과 기술의 융합형 직업이 확대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직업이 확대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직업의 분화가 가속되고, 고령 인구와 다문화 사회를 위한 직업이 증가한다. 정말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예, 저도 거의 동의를 합니다. 예, 굉장히 잘 정리했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미래와 관련한 가장 확실한 전망은 그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1867년에 과학자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잠깐 돌아가 볼까요? 정답은 2번이에요. 런던의 인구와 말, 제일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그 당시 과학자들 수학이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은 귀족들이 있을 때 런던의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말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길거리에 이제 말들이 배설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싸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싸는 양을 갖다가 산출을 해봤는데 이게 또 고속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트럭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하여튼 근처에 매립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매립을 했는데 그 양의 그 증가 속도를 수학으로 해서 딱 계산을 해봤더니 앞으로 30년 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1900년 들어가면은 이 상태로 쭉 진행이 될 경우 런던 시내가 2.7m의 말똥에 쌓이게 된다. 높이. 예. 2.7m면 그냥 파묻히는 거예요, 도시가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미래의 그 미래학자들이라고 이제 과학자들하고 모여갖고 한 게 이제 결론이 그거야. 말똥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이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런던이 위험하다. 이제 이게 당시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죠? 자동차로 갔잖아요. 말과 마차의 시대가 아니라 자동차의 시대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당시 기술에 있어서 런던이 제일 앞서 있었다고요. 자동차 내연기관 관련된 기술도 런던에서 영국에서 제일 빨리 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치만 자동차 산업은 어디로 갔나요? 독일과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거의 대부분이. 영국에서 못 가고. 왠지 아세요? 이제 처음 만들어진 자동차가 시내에 나왔어. 런던 시내에 나왔어. 어떻게 됐을까요? 차가 달리다가 그 길의 주인공들이 말과 마차들이잖아요. 말하고 마차랑 접촉사고가 나는 거야. 자동차 접촉사고가 아니라 말이랑 마차랑 접촉사고가 났어. 근데 당시에 말과 마주들하고 마차 주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게요? 귀족들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말과 마차를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런던에서 엄청난 규제를 딱 만들죠. 자동차를 시속 4km 속도 제한을 겁니다. 시속 4km면 빠르게 걷는 속도거든요. 그 이상은 못 달려.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어요? 발전 못하지. 예, 그래서 이제 미국과 독일로 이게 가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것에 규제가 들어갈 때는 이게 모든 것이 무빙이 안 되면은 상관이 없지만 전 세계는 이런 진화의 속도에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수많은 직업들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애들이 교육을 저길 갔는데 그 직업 10년이 안 돼가지고 사라질지도 몰라요. 이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정확한 게 불확실하다는 거.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은. 알 수 없다. 예.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측면에서도 보면은 전에는 이게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경제가 살아나면 일자리가 는다고 봤어요. 시스템이 대충 정해져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경제가 좋아지는데 일자리는 여전히 안 좋아져. 지난 30년간의 데이터를 MIT의 데이비드 오트 교수가 쭉 한 것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와요. 특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하이스키드 레이브라 그래가지고 아주 고급의 교육을 받은 극소수 위에 있는 사람들은 큰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특별히 교육 아예 안 받아버리고 그냥 밑바닥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사회의 전반적인 그냥 일을 하는 그 직업도 별 영향을 안 받았어요. 가장 큰 문제가 된 건 뭐냐? 미들 클래스. 중간에 있는 중간 정도의 교육을 받고 중간 매니저 관련된 거 하던 종류의 일들 있죠. 그 일자리가 지난 30년간 급격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일 이제 그 경향적인 측면에서 제일 확실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럼 이거 어디로 갔냐? 이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얘기가 있어요.
첫째는 순환론자 폴 크루그만 교수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아직 경제가 아직 사람들을 고용할 만큼 회복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침체론자인데 타일러 코엔이나 뭐 에드문드 펠프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높은 실업률의 근본적인 이유가 경제가 발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강력한 혁신이 감퇴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시대에 바뀐 혁신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제일 시리어스한데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노동의 종말론자라고 그러는데 제레미 리프킨이라든지 뭐 피터 드러커 같은 경영의 신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전 세계 인구를 위한 상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날이 갈수록 계속 더욱 적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일하라고 그러냐. 한마디로 이거야. 예, 이 세 가지 얘기를 지금 세 가지 설이 있어요. 대략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예, 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세 가지 비관론에 대해서 반박을 이렇게 합니다. 언제나 신기술이 일자리를 없앨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새로운 일자리는 생깁니다. 산업혁명이 막 시작될 때에도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없앨 거라고 걱정했지만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어요. 특히 이거에 대해서 과격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방직기 들어올 때 그 기계 때려 부시고 다녔다고요. 근데 실제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숫자가 줄지 않았어요. 일의 형태가 바뀌었지. 생산성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과거보다 생활 수준은 올라갔고, 이로 인해서 실업 그 자체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재분배가 일어나거든요. 룰도 바뀌고. 근데 문제는 그 변화의 속도입니다. 근데 확실히 심각하긴 해요, 지금. 왜? 산업혁명은 약 100년간 진행된, 그래서 사실은 혁명이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 시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끝을 못 보고 다 죽었어요. 네, 그렇게 어느 정도 특히 기술의 발전들에 의해서 산업의 변화가 차례차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세대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사실상 앞으로 한 20-30년 내에 일어날 거라서, 거기다 더 오래 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더 오래 사니까 나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그거를 갖다 맞아들이면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60대 되신 분들한테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 세상의 룰을 갖다 새롭게 생각을 하시고 적응하라 그러면 적응하겠어요? 못한다고요.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반대로 저희 아이들 같이 디지털에 익숙해 있는 애들한테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강의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런 원리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괴리가 있는 거죠. 이들이 한 30-40년 지나가지고 메인스트림에 올라올 때는 되려 이런 강의가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굉장히 빠른 변화에 노출된 사람들이 어쩌면 되게 큰 그 고난을 겪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시간이 지금 제가 4시 30분에 4시 45분까지예요? 40분까지? 예,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 또 하나는 회사의 평균 수명에 대한 얘기인데요. 회사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게 S&P 500 지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P 500이면은 우리나라에서 S&P 500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들이거든요. 1950년, 60년, 70년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평균적으로 뭐 아주 작은 회사로 전락하는 그 비율이 망하거나 적어도 한 50년씩, 40년씩 이렇게 유지가 됐거든요. 요즘 얼마 되는지 아세요? 18년.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좋은 기업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 회사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10년 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무진장 많아요, 지금. 10년, 20년 내에. 그러면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그 자체를 내가 답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행복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행복의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복이 뭔지 아세요? 네, 이게 파스코의 만족 모델에서 나오는 건데, 실제에서 기대를 빼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실제에서 기대를 빼면. 그래서 우리 전통 세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경제 발전이 이제 성장 중심으로 해서 계속 왔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들이 봐왔던 것들보다 실제가 좋아요. 계속 성장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익스펙테이션보다 위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를 회상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행복했고 점점 좋아지는 것만 봐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그런 추억과 그와 관련된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요.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렇고 이미 너무 디벨롭돼서 굉장히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풍요롭고 괜찮은 어떤 그런 스테이터스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의 미래는 최소한 그게 베이스가 돼가지고 그보다 높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이 기대가 무진장 높아져요. 기대는 무진장 저렇게 높아지는데 실제는 어떠냐? 실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실제는 되려 그러니까 불행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익스펙테이션 이미 저렇게 높아. 그러니까 저렇게 뭐 당황하고 실망하고 저런 부분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쓰기도 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올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5명 다 비슷한 스테이터스에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저기 녹색으로 저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막 이렇게 포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루시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딱 보면은 주변의 친구들은 다 잘 되고 있고 주변의 친구들은 다 저런 것 같은데 나는 뭐지 이렇게 된다고.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기대 수준을 낮춰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진짜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그거부터 해요. 아주 밑바닥을 느끼게 하는 거. 그리고 굉장히 높은 꿈을 꾸지 못하게 해요, 되려. 네, 그랬을 때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작은 것에서 자기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라. 네, 이거에 대한 핵심을 굉장히 많이 주죠. 저 자신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자신이 뭘 많이 느꼈냐면, 저도 뭐 남부럽지 않게 그런 편이지만 생활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말해 가난하게 살거든요. 이유는 그래야지 내가 견뎌내기가 되게 쉬워요. 제가 그걸 내 몸속에서 진짜 크게 느낀 게 해외 출장 같은 거 많이 다니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코노미 타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맨날 꿈이 되게 2배 가격이지 않습니까?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한번 타보고 싶다. 이 생각이 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초청장이 와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한번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티켓이 왔어. 근데 그날 그걸 가지고서 기분 좋잖아요. 갔는데 좀 늦게 가가지고 비즈니스석이 다 어키파이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다고 비즈니스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퍼스트 클래스 업그레이드를 해줬어. 예, 어쩌다가 가끔 이코노미 하다가 자리 없어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 비슷하게 퍼스트 클래스 때 이건 또 비즈니스 2배야 값이. 그래서 제가 퍼스트 클래스를 처음 탔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 완전 침대에 진짜 1대1로 서비스 다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잘 가고 3일 동안 행사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원래 클래스가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이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는데 이렇게 안 좋지? 내가 이거 옛날에 정말 이걸 타고 싶었던 그거 맞아?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다시 또 진짜 내 몸 깊이 이게 원효대사가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너무 좋은 걸 자꾸 맛보다가 떨어지는 그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되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대 수준을 낮추고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맨날 일단 선전포고 이렇게 하죠. 유산 같은 거 없다. 유산 같은 거 없고 네 먹을 거, 네 살 거 지금부터 고민해라. 공부는 별 상관 안 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저는 비닐하우스에서 굉장히 거친 환경에서 그런 고난을 겪어내고 올라갈 수 있는 아이들은 뭐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미래가 원하는 인재상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게요.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결국에는 그런 인재상이에요.
짧게 요약을 하면. 첫째는 좌뇌와 우뇌를 모두 활용해서 넓고 많이 보는 통섭형 인재. 왜? 사회에 대한 걸 파악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넓게 이해하고 이걸 엮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알아내고 그 다음에 실제 의미가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회에 대해서 이해할 줄 알고 자신의 전문 영역을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모험식을 갖춘 사람. 이걸 저는 통섭형 인재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혼자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전히. 인간이 혼자 살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인재. 이걸 저는 협업형 인재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영역의 분야나 뭐 문화, 예술 등이 모여서 새로운 재개발을 시도하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이러려면 인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협업을 하려면 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감정을 좀 다스릴 줄 알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성 함양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고 과감한 협업을 시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연함을 갖추는 거. 예를 들어 지금 학교에서 그 시험 보는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지식보다 사람들하고 어떤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줄 아는 어떤 그런 코디네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의 교육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협업형 인재로서 이제 에릭 허스만이라는 사람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우샤이디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든 친구예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예, 저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선교사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어. 19살 때까지 아프리카에 있어갖고 스와힐리 언어라고 그래서 나이지리아하고 뭐 케냐, 아프리카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을 플루언트하게 해요. 19살이 되고 나서 미국으로 다시 와서 군대에 들어갔어요, 미국에.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해서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실리콘밸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다시 아프리카로 와요. 아프리카로 와서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영어로 써서 바깥에 알려주는 아프리가젯이라고 하는 블로그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키울 수 있는 아이허브라고 하는 스페이스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그 네트워킹을 이용한 어떤 그런 그 인큐베이터가 됐어요. 아주 유명한 친구가 됐죠. 이 친구가 브릿지 역할을 한 거예요. 아프리카하고 미국하고 전 세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거죠. 이런 걸 이제 협업의 시대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은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만일까요? 이 친구는 지금 그 역할을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살아요. 직업이 다르거나 산업이 달라도, 심지어는 살아가는 형편이 달라도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서로가. 그리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고립된 집단의 융합이나 협업을 위해서 원래 메디치 효과라고 해서 융합을 하려면 만나게 하라 그랬거든요. 만나게 하는 것만으로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달라져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냐면 중간에 서로 다른 그룹의 융합과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시킬 줄 아는 그런 협업형 인재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대한 얘기를 듣기 전에 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요즘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그 기업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어디를 제일 많이 꼽는지 아세요? 테슬라 자동차라고 전기 자동차 만드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 만드는 이 기업이에요. 얘네가 슈퍼차저 네트워크라 그래가지고 아주 독특한 걸 합니다. 제가 사이트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일종의 충전소인데 테슬라 자동차가 전기차 자체도 비싸요. 가격이 한 7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비싼 전기차인데 이거를 사면은 되게 재밌는 게 자동차를 그 돈으로 주고 사면 물론 그 안에 뭐 아이폰하고 연결되는 거라든지 이런 안에 그 전자적인 어떤 측면도 되게 뛰어나지만 얘네가 이걸 사면은요 평생 동안 저 충전소가 있어요. 얘네들이 슈퍼차저 네트워크 그런 충전소가 있어서 저 충전소에 오면은 전기 충전하는 비용이 0원이에요. 공짜예요, 공짜. 평생 동안. 에너지 비용이 안 든다고요. 쉽게 말해서 거기 가면은 한 20분 만에 충전이 되는데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하면 이 친구가 만든 회사 중에 솔라시티라고 태양광 회사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태양광 여기 지금 패널 보이시죠? 왕창 저렇게 패널이 돼 있고 거기에서 자체 에너지 생산을 한 다음에 충전기 커다란 게 저쪽에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서 들어오는 차들을 계속 충전을 해줘요. 근데 저거를 계속 들어온다고 쳐도 에너지가 남아요. 심지어는 저거 충전소 하나 있으면 주변에 5, 60가구 전기 공급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캐파를 가진 충전소입니다. 근데 저기에 들어와 충전이 끝났다고 치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 200km? 한 몇 킬로 정도 나와요. 반경을 그릴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미국 전역에 하나 둘 깔기 시작을 해요. 이게 지금 인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거 만든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1973년생이죠. 아주 젊은 CEO인데 페이팔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한번 혁신을 일으켰고 이 테슬라 자동차 말고도 또 유명한 게 스페이스X라고 민간 우주 비행기를 우주 항공기를 만들어 가지고 나사에서 띄운 나사에서 띄운 게 아니지 국제 우주 정거장에 화물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민간에서 해내. 국가에서 하지도 못하는 우리나라면 그 회사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친구가 만들어 놓은 그 테슬라가 지금 반경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그 한가의 충전소가 갖고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 반경의 크기예요. 지금 어떻게까지 되냐면 LA에서 출발해가지고 뉴욕까지 아무런 연료비가 안 들고 가요. 저 루트를 따라가면은 지금 현재가 이렇고 커밍순 조만간 이렇게 되고 올해 말이면 이렇게 되고 2015년은 이렇게 돼요. 미국 전역을 커버하게 되죠. 노르웨이도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죠. 얘네들은 게임의 규칙을 뭘 바꾼 거죠? 자동차 회사로서의 게임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어디에 도전하게 됩니까? 오일 컴퍼니에 도전하게 되고요. 에너지 공급 체계에 도전을 하게 되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죠. 자동차와 함께 내가 어딘가로 이동할 에너지 시스템을 같이 사는 것이고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동참하는 어떤 그런 게임의 룰을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여기에 돈을 지불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네.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문샷이라고 불러요. 아까 그 스페이스X 테슬라 한 앨런 머스크라든지 또는 오른쪽 상단에 누군지 아시겠어요? 내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에릭 슈미트. 저 무인 자동차잖아요. 구글의 무인 자동차라든지. 지금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 자기 회사가 이렇게 투자한 회사 800개쯤 되죠. 800개. 이거에 경영권에 관계를 하지 않아요. 관여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고 얘는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페블이라는 회사 1000만 불에서 스마트 시기 최고 1등으로 올라왔던 회사 있잖아요. 그거 CEO예요. 젊은.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 전부 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혁신적인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서 꿈을 꾸고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흔히 문샷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이 내용은 사실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드리면 저는 현장 학습형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게임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케이스인데 퀘스트 투 런이라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남들보다 잘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퀘스트 톨론 같은 경우에는 뉴욕의 카네기 재단 같은 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학습의 목적은 그 사람의 수준을 올리는 거, 나의 어떤 나 자신과의 경쟁에서 나를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롤플레잉 게임 해보셨어요? 롤플레잉 게임의 그 성장 곡선을 따라요. 그래서 미션을 주고 그 미션과 그 퀘스트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누구나 해당 미션에 있어가지고 노비스로 시작을 해서 어프렌티스, 수련가가 됐다가 나중에 마스터가 되는 어떤 그런 레벨이 있고, 선생님은 NPC라고 불러요. NPC 뭐죠? Non-Playable Character.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던져주고 알려주고 뭐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학습과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 자신이 노비스로 시작을 해서 어프렌티스가 되고 마스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지 누구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접근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어떤 A라고 하는 것에 마스터가 된 애가 그 다른 아이를 도와주고, 마스터로 해주는 피어-투-피어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마스터가 된 걸 도와주고, 반대로 이쪽에 좀 떨어지는 애들이 딴 쪽의 것들을 더 잘해가지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이 있고요. 모바일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카메라, 스마트폰 같은 거 갖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현장 학습 같은 거 하면서 사진 찍고 올리고 공유하고 이래가면서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플립드 에듀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공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영상이나 동영상 강의 같은 것들은 그냥 웹사이트에 올려두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다 해갖고 읽거나 보고 왔다 가정하고, 학교에서는 그걸 가지고서 토론하거나 또는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이게 수업의 형태로 바뀌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버지니아 텍에서 하고 있는 플레이드 어벤져스라고 하는 재밌는 프로젝트인데, 가짜 현실을 만들어서 진짜 현실과 적절히 섞어놓고 경험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북한에 이제 김정은으로 바꿔야 되네. 김정은이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이런 사람들 그 이야기를 진짜처럼 주기적으로 흘려보내고요. 과정에서 그 각국 지도자들의 제공한 정보 속에 국제정세 역학에 대한 걸 알려주는 그 대학 강의거든요.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서 비밀 지령처럼 막 오는 정보들을 참고해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추적을 해요. 교수님이 플레이드 이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요. 아주 저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미들이스트에 뭔 문제가 생겼고 뭐 이런 걸 막 브리핑을 해요. 그 내용을 가지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화도 중간중간 나오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땐 이거 유명해.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웅산 수지가 이 수업에 또 참가자였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원격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알란 케이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그 컴퓨터 IT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많아요. 마지막으로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새로운 교육 방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섭적인 어떤 시각을 기르기도 하고 협업도 하고 네트워크형 인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어떤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재밌는 시도를 하는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지원하고 있는 친구들이기도 한데요. 그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과 후 학습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실에 대해서도 좀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교육의 혁신이 일어나려면은 대안학교 얘기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대안학교는 뭐가 문제일까요? 대안학교 그 자체가 접근성이 좋지가 않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줄 수 있는 교육이고,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부분들의 공공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그 자체의 문턱이 너무 높아요. 간단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교육에 어떻게든 접목을 해서 이걸 조금씩이라도 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방과후 학교, 그 토요일 날 방과후 학교를 미래 학교로 선정해서 지금 안산의 경안고등학교하고 동작고등학교 몇 군데를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영상을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Close your eyes, 'cause the future's ready to shine. It's just a matter of time before we 이 돈을 모아가지고요, 절반 정도를 학생들한테 프로젝트 비용으로 줘요. 다시 그걸 가지고 한 학기 동안 학교를 변환시키는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당시엔 스토리란 프로젝트로 이름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어썸스쿨이라고 바꿔가지고 미래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이 하도 열심히 들으시느라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가볼까요? 하나 있네요. 2030년 일어날 변화를 염두에 둔다면 평생교육은 지금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현재 익숙한 프레임으로 미래도 예견하고 준비하려 하는 게 가장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은 죽을 때까지 진짜 평생 공부하고 배우시고 교육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진입을 되게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배우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경희사이버대학교로 옮긴 이유도 사실 거기 있는데,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에 보면은 ROI를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고등교육제도 좀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학들이 지금 굉장히 빨리 망합니다, 요즘. 등록금도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근데 재밌는 현상은 중위권의 4년제 대학들이 많이 안 좋은데, 커뮤니티 컬리지라 그러죠. 지역 기반의 2년제 대학들은 굉장히 잘 돼요, 지금. 왜냐하면 가장 그 지역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싸거든요. 돈이 별로 안 들어요. 돈이 별로 안 드니 접근성이 좋아서 괜찮고, 탑스쿨들은 지금보다 더 좋아져요. 지금보다. 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데다가, 그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정말 뛰어난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정말 성적이 좋으니까 탑스쿨로 다시 또 편입해서 들어가요. 이런 구조가 되면서 중간이 굉장히 사라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대학에 갔으면 대학에서 받아들였던 어떤 여러 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더 나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비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경희사이버대학 같은 경우에 보면은 3학년 편입이 많아요. 모바일 융합과에 3학년 편입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대학원을 보통 많이 KT나 삼성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하면은 원래 옛날 같았으면 대학원 갔거든요. 다시 재교육 받으라고 했을 때 대학원 가면 돈 얼마 드는지 아시죠? 1년에 1,000만 원 넘게 들어요. 석사 받으려고 2년 하면 2천만 원. 그리고 또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쓸데없는 논문들 써야 되잖아요. 아무 데도 쓸데없을 텐데. 예, 교수들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됐다고 쳤을 때 과연 내가 거기 지불한 것만큼 나의 커리어 체인지가 일어나거나 새로운 가치가 나오느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실제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경희사이버대학 같은 경우에, 모바일 융합과 같은 경우에 학점당 8만 원이니까 또 협약 맺은 데는 30% 할인되거든요. 그러면 한 학기에 100만 원이라고요. 한 학기에 100만 원. 거기다 3학년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2년 해서 학사학위 새롭게 공부를 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에서 끝나요. 2년 동안.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도 받고 새로운 시도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가 만들어지죠.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이렇게 빠르게 진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공부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서 이 전체적인 비용이 감소하고 그런 가치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등학생, 중학생 얘네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그렇게 해서 한 10년, 20년 지금 세상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새로 재교육도 그러면서 받고 파타임으로 받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해가지고 그 다음번 커리어를 다시 쌓아가지고 갈 수 있고 이런 형식으로 한 몇 차례 정도 반복하는 걸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평생교육 시스템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나와야 되겠죠. 예, 개인적으로는 이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국가에서 해줘야 될 일이고 국가에서 상당 부분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라서 그런 쪽으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서로가 어느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고 나눠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도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